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빗속을 막 운전하는데 갑자기 와이퍼가 멈추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약속 가는 길에 차 시동이 안 걸렸던 그런 아찔한 경험이요. 자동차라는 게 고장이 나면 뭐 좋든 싫든 고쳐야만 하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하는 영역,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부품 및 정비 시장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와 기업 데이터들입니다. 이걸 쭉 파고들다 보면요, 오토존과 오라일리라는 두 거인이 어떻게 이 불황에도 끄덕없는 현금 제국을 만들었는지 그 흥미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자료들의 핵심은 이 두 회사가 그냥 부품 파는 가게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다시 투자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지 그 공식을 완벽하게 꿰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금융 기계에 가깝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들의 자본 운용 방식은 정말 주목할 만한 지점이죠. 자, 그럼 그 거대한 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보내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가 경차 부문만 해도 4,050억 달러, 전체로는 5,350억 달러에 달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데 이 시장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근본적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가장 큰 동력은 아주 단순한 사실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자동차들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아, 차들이 늙어가고 있다. 네, 현재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평균 연령이 12.8년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10년 전인 2012년만 해도 11.1년이었는데 훨씬 길어진 거죠. 업계에서는 보통 차량 나이가 6년에서 14년 사이를 스위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돈 들어가는 부품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리는 고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걸 비탄력적 수요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든 나쁘든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출이란 뜻이에요. 이 점이 이 산업이 경기를 잘 안 타는 특성을 갖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네요. 자료에 있던 문구가 딱 생각나네요. 800달러 수리비가 700달러짜리 월 할부금을 내는 새 차보다 훨씬 싸다. 바로 그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새 차를 사기보다 그냥 기존 차를 고쳐서 더 오래 타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크게 두 종류의 고객으로 나뉩니다. 직접 부품을 사서 차고에서 툭닥거리는 이른바 DIY, Do It Yourself 고객, 그리고 저희처럼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DIFM, Do It For Me 고객. 이 두 고객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오늘 살펴볼 두 거인의 전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 DIY와 DIFM, 이 두 고객층으로 나뉜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한쪽은 직접 고치는 사람, 다른 한쪽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람. 당연히 두 고객을 상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할 텐데요. 오늘 자료의 주인공인 오토존, AGO 이 회소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오토존은 전통적으로 DIY의 제왕으로 불려왔어요. 직접 수리하는 개인 소비자 시장에서 정말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의 약 70%가 여전히 이 DIY 고객들에게서 나오죠.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무려 7,3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변화가 좀 있다면서요? 자료를 보니까 요즘엔 전문 정비소를 상대하는 상업용, 그러니까 DIFM 시장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던데요? 네, 그게 오토존의 가장 큰 전략적 변화입니다. 미국 내 매출의 30%까지 DIFM 비중을 끌어올렸는데 그들의 무기가 바로 메가허브 전략이에요. 메가허브요? 네, 이건 최대 11만 개의 각기 다른 부품, 그러니까 SKU를 보유한 거대한 물류 창고형 매장인데요. 여기서 주변의 작은 위성 매장들로 필요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쟁사인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ORRY는 어떻게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오토존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서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오라일리는 DIFM, 즉 전문 정비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DIY와 DIFM 매출 비중이 거의 50대 50,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에요. 아, 50대 50? 네, 자료들을 보면 요즘 차들이 워낙 복잡해져서 직접 고치기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DIFM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라일리의 이 균형 잡힌 사업 구조가 큰 강점이 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속도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대도시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부품 배송이 그렇게 빠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오라일리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모트입니다. 이들은 허브 앤 스포크라는 물류 모델을 구축했어요. 정비소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평균 45분 이내에 부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45분이요? 네, 정비소 입장에서는 고객차를 리프트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촘촘한 물류망과 재고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와, 45분 배송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운영 효율성 덕분에 수익성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자료에 나온 투입 자본 대비 수익률, ROIC, 그러니까 67.7%라는 숫자가 있던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ROIC가 67.7%라는 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가 새 매장을 짓거나 배송 트럭을 사는데 100원을 투자하면 1년 만에 67원 70전의 이익을 거둬들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소매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경이로운 수준의 효율성이죠. 알겠습니다. 뛰어난 물류랑 매장 운영이 비결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순이익 성장률보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전체 파이가 커지는 속도보다 주주 한 명에게 돌아가는 파이 조각이 더 빨리 커진다는 건데 이건 마치 마법 같거든요. 이 마법의 비밀이 대체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두 기업을 단순한 소매업체가 아닌 자본 배분의 대가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 마법의 정체는 바로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 매입이요. 네, 회사가 사업으로 번 돈으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거죠. 말들이로 주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주식을 없애버린다니 그게 어떻게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들였길래 그런 마법 같은 효과가 나는 건가요?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오토존의 경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1억 달러 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발행 주식의 90.3%를 없앴습니다. 90.3%요. 그건 거의 회사를 상장 폐지시키려는 수준 아닌가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들여서 없애버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배당금처럼 주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지 않고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쓰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파이 비율로 설명해 볼게요. 회사의 순이익이 100달러, 이게 전체 파이고요. 주식이 100주, 이건 파이를 나눌 사람이죠. 이러면 한 주당 돌아가는 이익, 즉 파이 조각은 1달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주식의 90%를 없애서 10주만 남긴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100달러를 벌어도 10명이 나눠 가지니까 한 사람 몫은 10달러가 되는 거죠.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주당 순이익 EPS가 10배로 뛰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존이 수십 년간 연평균 20%에 달하는 EPS 성장을 이룬 비결이에요. 와, 정말 영리한 방식이네요. 그럼 오라일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오라일리 역시 아주 공격적입니다. 2011년부터 266억 달러를 들여서 발행 주식의 약 60%를 매입했죠. 이들 경영진은 배당금을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게 주주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정말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전기차, EV와 아마존, 이 두 가지 위험 요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황금기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자료에 나온 분석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인데요. 이건 아주 장기적인 변화로 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 도로 위 전기차의 평균 연령은 3.7년에 불과해서 아직 본격적인 수리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아직은 너무 새 차들이군요. 네,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내연기관차가 도로의 대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게 자료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게다가 전기차라고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무거워서 다른 부품들이 빨리 닳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전기차도 타이어, 서스펜션, 브레이크, 와이퍼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품이 많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타이어나 하체 부품의 마모가 더 빠르다는 분석도 있고요.
두 회사 모두 이미 EV 관련 배터리 진단 장비나 열 관리 시스템 부품 같은 라인업을 갖추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기회로 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아마존 같은 이코머스의 위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더 쌀 텐데요. 온라인 쇼핑은 분명 DIY 시장에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산업은 유독 전자상 거래에 강한 저항력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즉시성이에요. 즉시성.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저도 예전에 폭우 속에서 와이퍼가 고장나 아찔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존의 내일 도착도 너무나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10분 안에 해결하고 싶었죠. 자, 그럼 바로 그겁니다. 자동차 부품은 이틀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전문 정비소들은 고객차를 리프트에 올려놓고 부품이 배송되길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매장에서 전문가에게 이 차 종에 맞는 부품이 이건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고 배터리 상태를 무료로 점검받는 서비스는 이건 아마존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통해 본 자동차 부품 산업은 미국 도로 위 차들이 늙어가면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를 먹고 성장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존과 오라일리는 거대한 매장 네트워크와 초고속 물류망, 그리고 주식 수를 줄여서 가치를 높이는 아주 영리한 자본 전략을 통해 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부품 가게가 아니라 자본 배분의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하는 고도로 효율적인 가치 창출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자료에서 본 흥미로운 비교 포인트는 오라일리가 전문 정비 시장, DIFM에서의 속도 경쟁력과 압도적인 자본 수익률 덕분에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오토존은 DIY 시장의 재앙으로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치에 안정적인 성장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두 기업 모두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등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다음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이 미국에서 성공시킨 45분 배송과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이 성공 방정식이 완전히 다른 문화와 경제 환경을 가진 해외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산파울로의 살인적인 교통체증이나 퀘벡의 복잡한 규제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서 이들의 강력한 해자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